손쉽게 CCTV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말 편하고 좋은 방법이죠. 훌륭해요. 멋집니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욕망, 그리고 프로파일링, 그리고 분류. 여기서는 짤막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나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관상학입니다. 전데요, 제가 어떤 무슨 점을 보는 앱이 있어요. 요즘은 다 앱으로 이렇게 보게 해도 하더라고요. 신기한데. 물론 제 사진을 이렇게 직접 입력한다는 게 저는 정말 싫었지만 강연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런 관상학이 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와서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죠. 얼굴에 눈 사이의 거리, 코, 입술이 어떻고, 코가 짧고 이런 걸 통해서 제 운명을 어쨌든 보여준다라는 게 현대의 관상학인데, 물론 이걸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예전에 이게 과학처럼 떠받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실질적 이론으로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분류하려는 시도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케이스인 관상학이고요. 다음 케이스는 골상학입니다. 이거는 관상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사파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뇌와, 그러니까 우리들의 뭔가 생각과 뭔가 성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만 같은 뇌, 그리고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과 두개골을 이제 살펴봅니다. 얼굴 대신. 예시를 보면, 자, 이게 대충 이제 해석해서 좋은 남편,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남편, 이런 거예요. 머리통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어쨌든 간에 이 형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을 당신이 기억해둬야 한다. 왜냐면 이런 머리 형태의 사람은 친절하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좋은 어쨌든 사람일 그런 확률이 높다. 반면에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며 매우 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해왔는데, 아마도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은 이 왼쪽에 속했을 거예요. 자기의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좋은 말을 써놨겠지. 근데 이런 단순히 웃음거리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관상학을 연구하고 그거를 자신이 과학이라고 믿고 이론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사람들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게 19세기 초와 18세기 사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군대나 고아원, 그리고 감옥 이런 데서 죽어간 사람들의 어떤 시체를 정말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시체는 주변에 연고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연구자는 그런 시체들을 마구 가져다가 실제로 뇌를 해부하고 두개골을 살피고 그런, 정말로 자기가 이게 자신의 이론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죠. 어쨌든 간에 당연히 이것도 비과학적인 걸로 당시에도 많이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나가는 방법인데요. 케이스 3, 인체 측정법, 베르티오나주의. 이거는 사실 앞에 것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앞에 것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을 겉 모양이든 뭘 통해서 사람을 분류하고 프로파일링 하려는 욕망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베르티오나주라는 이름을, 좀 어려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퐁스 베르티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르티오나주겠죠. 자기 이름 따서. 그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경찰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경찰하면 과학경찰이라는 거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선구자예요. 이걸 만든 알퐁스 베르티옹이. 대충 사파만 보셔도 이해는 될 거예요. 사진이 당시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시기에 사진이 발명되면서 이미 사진은 형법 체계상 어떤 증거로서의 능력을, 과학적인 능력을 많이 입증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진은 지금이랑은 비할 바 안 되게 조악한 화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찍기 위해선 굉장히 더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적인 실질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악한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그거를 기술적으로 다루기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더 면밀하게 갖추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알퐁스 베르티옹이 만들고 도입을 했던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사람을 어떤 빛에서 어디에 어떻게 앉히고 어디를 정확히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몇 센치인지, 어디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수는 뭐 얼마나 되는지 정말 면밀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전부터 지문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상,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상, 실질적인 분류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 힘들었죠.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캡션을 더 나아서 이제 그러니까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더 넣은 거예요. 얘는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몽타주 작성하듯이. 이 시도 자체가 그런 많은 성공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추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죠. 어떤 범죄 수사에 있어서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을 포착해내고 몽타주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다음에 보실 부분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건 꽤나 최근 거예요.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 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얼굴 근육, 그러니까 즉 표정을 보고 표정을 지으면 얼굴 근육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표정이라는 건 얼굴 근육에 따라서 표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세세하게 이거를 부호화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치화를 시킨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어떤 부위를 눈썹 사이에 어떤 눈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거를 1부터 몇 가지 표시하고 뭐 주름이 몇 개나 생기나 이런 거 1부터 몇 가지 표기하고 눈이 뭐 얼마나 커지고 뭐 이런 것들 뭐 눈꺼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뭐 1부터 10까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과학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아서 아마 최근까지도 FBI나 이런 데에서 거짓말 탐지할 때 단순히 이제 뭐 맥박을 재고 사람의 뇌파를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얼굴 표정의 분석도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쓰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도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거를 반박하는 논문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고 혹은 제가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제 마음이 정말 슬플까요?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물론 다른 팩트를 통해서 포착을 하겠지만 또 문제는 문화권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표정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가 또 달라진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웃는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게 현대의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의 설명인데요. 한번 볼까요? 페이스 API는 이제 감정인식을 통합하여 이미지에 있는 각 얼굴의 분노, 경멸, 혐오, 공포, 행복, 무표정, 슬픔, 놀람 같은 일련의 감정을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특정 얼굴 표정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아이의.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저도 제가 찍었던 사진을 몇 장 놓고 돌려봤습니다. 아마 리서치 결과물로인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돌려봤어요. 뭐 어떤 사진이냐면 광화문에서 경찰에게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의 사진이죠. 놀랍게도 행복 75%, 중립 24%. 굉장히 사실 행복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진을 찍는다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시위에 나와서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이 사람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물대포를 맞으면서 뭐 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대체 뭐가 과학이냐 이 말이에요. 앞에 살펴봤던 관상학, 골상학과 같은 예시도 그렇고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팩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뭐가 과학이냐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해당 분야를 정말 테크닉하게 연구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진짜 과학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오가는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시스템과 체계들이 실제 우리의 사회에 포함되고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기술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있는 거죠. 현실로 잠시 돌아와서 2019년 홍콩 얘기를 아주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여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홍콩 시위가 어떤 맥락으로 일어났고 지금 그래서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평가할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감시 그리고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경찰의 행태들,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런 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드러난 시위여서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홍콩 시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시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과 기술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메신저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고, 실제로 내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그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이용하고 카드를 쓰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제가 주목한 건 당연히 이런 CCTV를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철거는 아니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까만 스프레이. 손쉽게 CCTV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말 편하고 좋은 방법이죠. 훌륭해요. 아, 멋집니다. 너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요. 레이저를 쏘는 건 어디에 쏘냐? 보통은 그 경찰이 체증하는 카메라들에 대해서 레이저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레이저가 실제 카메라에 해를 끼치느냐, 카메라를 망가뜨리느냐, 이거는 당연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주얼적인 요소 플러스 실제로 이런 빛들이 어쨌든 창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 분간에 좀 어떤 오류 날 가능성을 많이 줬겠죠. 그러면 대체 홍콩 시민들은 왜 시위를 하면서 그냥 시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CCTV를 이런 식으로 먹칠하고 경찰의 카메라에 레이저를 쏘고 왜 그랬을까요?